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금융 업종을 한번 볼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빼빼빼빼 라고 하는 인프라 건설 종목에 대한 피드백까지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5장이고요. 금융시장 개방 이제 시작이다. 금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신흥국에서 금융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선진시장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금융시장이 자금 조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신흥국에서는 그리고 금융시장의 비중이 주식시장 전체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는 약 30% 정도가 금융 종목이 시가총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 정도가 됐는데 다른 산업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금융산업도 더 성장했습니다. 다만 다른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베트남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또 베트남에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두 번째 책 신작에 담았습니다. 네, 아직 안 사보신 분들은 꼭 사서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벤트도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카페를 통해서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기업 보고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거 일본과 한국은 어땠을까?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은 19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실물 경제 수준의 고도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채 1990년대를 맞았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세계화의 기치 아래 해외 진출을 추구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수많은 은행이 위기를 맞아 합병을 당하거나 해외 자본에 매각되는 상황까지 경험했다. 2000년대에 들어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2008년 미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2011년 유럽 위기가 연달아 발생하며 다시 한번 좌절을 겪었다. 네, 우리나라가 또 운도 없죠. 네, 뭔가 좀 해볼만 하면 이런 위기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좀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LG, 현대 등이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하는 동안 국내 금융산업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현실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국제금융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 바로 금융산업이다. 국가 발전 과정에 따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신규 산업에 진출하는 회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실물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네, 요거는 저도 할 말이 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굳이 우리가 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금융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ETF가 됐던 아니면 개별 종목 투자가 됐건 벤처 투자가 됐건 금융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에 다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해야죠. 그래야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산업 발전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좀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요즘에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선진국도 그래 왔고 한국도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고도화된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금융업 쪽인 거죠. 그리고 이 금융업이 그렇게 살아나려면 기관들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관들은 이미 해외 투자를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금 유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죠. 이미 한국계 펀드들이나 아니면 사모펀드들, 그리고 공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벤처 캐피털, 이런 회사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뭐 싱가폴, 이런 그 유니콘 기업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분들도 좀 자산이 있는 분들한테는 소개가 돼서 투자를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먼저 나서서 하고 있고요.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제한된 일반 몇몇 분들한테만, 정말 고액의 자산가 분들한테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자금이 이미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굳이 내가 왜 라고 하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결국에는 누구나 앞으로 5년 안에 누구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당연히 투자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고 중국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베트남, 인도네시아,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머징 국가들,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에도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또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해볼게요. 이에 한국보다 먼저 성장을 구가한 일본 대표 종목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금융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그 규모 및 순위가 급변한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큰 일본 금융그룹을 소개한다. 그래서 쭉 나와 있죠. 뭐 이거 순위는 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더 뱅커에서 가져온 그런 자료고요. 현재 일본의 총 운영 자산과 시가총액 기준 1위 금융그룹은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다. 특히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예금 규모 대비 글로벌 6위, 매출 규모 7위의 회사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모건 스탠리에 9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입지가 강력하다. 현재 시가총액 127조 원 정도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다음가는 규모다. 아래 주가 정보를 보면 2005년부터의 정보만 나와 있다. 이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미쓰비시 도쿄 파이낸셜 그룹과 UFJ 홀딩스를 합병하면서 새롭게 주식이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합병 이슈로 상승하던 주가는 2007년을 정점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서도 나오죠. 삼성 다음, 한국에 있는 회사라면 이제 삼성 다음 규모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127조 원. 지금은 뭐 주가 지수가 일본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커졌을 수 있겠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주를 보면 사실, 시가총액 순위권 안에 드는 종목이 없습니다.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산운용,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은행도 마찬가지죠. 이거 자체가 이제 그 굉장히 우리나라 금융 수준의 단계가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조업을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업이 성장하게 되면, 이런 대형 금융사들이 탄생을 하게 되겠죠.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012년 최저점에 구매했더라면 100%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던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금은 아베 정권의 무한 돈풀기로 인해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출 증가, 기업 매출 증가, 매출 증가한 기업의 재투자 증가, 경제 활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또 있죠. 페이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어찌됐건 자본을 풀면 이런 형태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일본의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노령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자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 모양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줄어들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은 취업이 되게 쉽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뭐 양적 완화가 됐던 금리 인하가 됐던 그리고 뭐 재정 정책을 하던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가 기축 통화가 아니라서 뭐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선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지금 다 기축 통화국들이 돈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돈을 풀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미쯔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의 매출액도 급증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의 이러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만큼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까? 그래프를 보면 급성장하던 경제에 힘입어 일본의 예금 및 대출 증가율은 급증했으나 1990년대부터 예금 및 대출 상승세가 서서히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뭐 그래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일본 예금 및 대출 증가율을 중앙은행에서 가져왔군요. 네. 대출이 조금 줄어든다. 뭐 그런 내용이었을 텐데요. 지금은 뭐 다시 늘어나고 있겠죠. 경기가 좀 살아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일본이요. 네. 특히 잃어버린 10년이 지난 후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까지 잃어버리며 대출은 급감, 예금은 급증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 기업, 기관, 개인 등에게 대출을 해주어 수익을 내는 예대마진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가 2014년부터 진행된 아베 정부의 금리 인하를 통해 무한 양적 완화 정책에 힘입어 다시 기업 투자 및 대출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 금융사는 그 규모가 글로벌 수준으로 거대한 데다 실제 영업망 또한 전 세계 곳곳에 펼쳐 있어 해외 인프라 개발, 해외 투자 등 다양한 수익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하기까지는 아직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제대로 된 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보다는 국내에서 밖으로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는 회사들이 더 많다. 더군다나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도 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금융에 투자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적어도 필자는 한국 금융산업에 장기 투자할 생각은 당분간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표 금융사 및 금융산업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이제 한국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뭐 하나만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에셋에서 대체 투자라던가 해외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이런 벤처 투자 펀드를 또 만들어서 해외의 동남아시아의 벤처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여러 딜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언론에도 나옵니다. 네.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겠죠. 올해 7월 발표한 더 뱅커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 중 우량 자본 기준으로 100위 안에 드는 회사가 6개에 불과하다. 중국 공상은행이 3년 연속 글로벌 1위,
중국 건설은행이 2위, 중국은행이 4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산 규모나 시가총액을 따지자면 아직도 우리나라 은행 순위는 국내에서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향후 우리 은행의 민영화 문제도 있고 계속 변할 것이기 때문에 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상장사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큰 신한지주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1897년 2월 한성은행이 설립되었다. 이후 1903년 일본 자본을 바탕으로 공립은행이 되었다. 지금도 제일교포 지분이 20% 이상으로 제일교포 자본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1943년 한성은행과 동일은행이 합병해 조흥은행이 되었으며 1956년 3월 증권거래소에 상장, 1979년 대한민국 최초의 ATM기 도입,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 인증을 받으며 은행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에는 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되었다. 네,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 시장에도 굉장히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컨택해서 저를 만나 뵙고 간 분들도 많이 있고요. 1997년 외환위기로 대부분의 산업이 구조조정을 거쳤고 이때 많은 금융사들 또한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웠다.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제조업의 화랑으로 금융산업 또한 급격한 성장을 일으켰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조업의 화랑으로 금융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일으켰다. 모든 산업에 이제 금융이 뒷받침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예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금융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또한 향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금융산업을 아주 좋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또한 2000년부터 2008년 미국발 위기가 오기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많은 은행들이 이때 외형적인 성장을 일으켰으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일본과 중국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사로 상장해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서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홍콩,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로서 금융산업을 육성해 아시아 금융의 중심으로 성장했고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이렇게 아시아 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어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 점유율 뺏기기에 급급했다. 네, 이때만 해도 이랬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던 주가는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국내 금융산업 수준을 낮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진출이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지금은 국내 금융사 또한 해외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없다. 규모나 적극성 면에서 중국, 일본의 은행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이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또 만나보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이 당시에 이제 거의 스타트였다고 보면 되죠. 많은 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자리 잡은 회사들도 있고, 상태가 메롱인 회사들도 있죠.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국내 금융산업은 글로벌 핀테크 산업에서 멀리 뒤처져 있다. 기술 수준은 이미 수준급이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와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필자가 생각하는 전망은 밝지 않다. 이거는 제가 예측한 게 정확합니다. 아직도 금융 핀테크 쪽의 수준은 인도네시아보다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 기술은 뛰어나나 정부 규제가 너무 많이 막혀 있는 게 많습니다. 많이 풀어졌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는 동안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국가들의 기술은 한국을 많이 따라왔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토스가 인터넷 은행 설립 신청을 했다가 이제 신한이었나요? 하나였나요? 거기하고 이제 컨소시엄으로 나갔다가 한쪽이 빠지면서 금융사가 빠지면서 토스의 자본 조달 능력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이제 떨어진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빵빵한 컨소시엄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금융업인가 그 은행 인터넷 은행인가를 신청을 했고요. 이변이 없다면 뭐 웬만하면은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죠. 아직도 그런 자본에 대한 그런 뭐 조달 능력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수준이 참 낮은 거죠. 뭐 디테일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기본 정신이 부족하다. 최근 불거진 조선업 불황으로 국내 은행들은 너도 나도 제 몸살이기에 나섰다.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나선 가운데 은행의 조선업종 익스포저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조선업종에 비올 때 우산 뺏기 식의 영업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시적인 유동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조선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틈을 타 중국의 조선사들이 중국 금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필자의 결론이다. 네. 실제로 뭐 최근에는 이제 조선업이 다시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조선업도 대표적인 제조업이죠. 네. 빨리 벗어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산업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내 금융 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타국의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될 금융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